반갑습니다, 여러분. 5주차 국강보건학 원격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여러분은 문제 만나기를 통해 제시된 문제를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문제 인식과 그리고 문제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 제시와 문헌조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에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문제 확인과 문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일정의 변경으로 교수님이 문제에 대한 이론 강의를 통해 문제에 제시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3개의 패키지를 통해 만난 문제는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 부정기압 등입니다. 이와 같은 3개의 구강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나의 역할과 해결에 대한 가설들, 추측들,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덧니, 즉 부정기압의 사례입니다. 아이의 유치 전니 때는 치아가 가지런했었는데 어른니, 영구치죠. 어른니가 올라오면서 덧니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부정기압을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정상기압을 판단해야겠죠. 정상기압을 판단하는 기준은 많습니다. 각 치아의 형태와 교합면의 해부학적 형태, 그리고 개개치아의 치아의 위치 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상기압을 이야기를 할 때 최대 교두 감압이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대 교두 감압이 상태에서 상하 치아의 교합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상교합은 최대 교두 감압이 상태에서 교합관계가 해부학적이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정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상하골이나 하하골, 그리고 치아의 위치관계, 접촉관계 같은 해부학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올바른 저작 기능을 위해 악관절과 저작근의 기능 같은 동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대 교두 감압비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최대 교두 감압이란 상악과 하악, 즉 윗니와 아랫니를 자연스럽게 다물었을 때 상악과 하악의 치아에 교합면이 있습니다. 음식이 씹혀지는 면이죠. 그 교합면이 최대 면적으로 접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악의 치열에 하악의 치열이 가장 안정된 위치로 물릴 때의 교합 상태를 최대 교두 감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정교합이란 무엇일까요? 당연히 정상교합이 아닌 상태를 부정교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우리가 앞면을 악앞면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악앞면이라는 용어를 아직 여러분이 생소할 텐데 악앞면과 치아 등의 악구관계가 있습니다. 그 악궁에 관련된 모든 어떤 그런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형태적으로나 또 아니면 기능적으로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상교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결여가 되는 상태를 부정교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한 정상교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부정교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시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니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곧 부정교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죠. 자, 그것은 영구치가 올라오는 순서 때문에 발생합니다. 영구치가 올라오는 순서, 아직 공부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볼까요? 아이의 유치, 전니 때 치아가 가지런했다고 합니다. 유치는 생후 6개월에서부터 30개월 사이에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에 나질 않겠지만 생후 6개월 때부터 이제 이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금방 태어났을 때 이가 없었죠. 그래서 생후 6개월부터
전이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쯤 됐을 때 여러분은 아마 엄마의 모유도 뗐을 겁니다. 아니면 엄마가 강제로 여러분한테 이제 모유를 떼려고 약도 바르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좀 가나요? 여러분이 생후 6개월 때 이제 유치가 올라오니까 그 유치가 엄마의 젖꼭지를 계속 깨뭅니다. 엄마는 아프겠죠. 또 더군다나 6개월 정도 지나면 여러분은 이제 이유식도 해야 되고 스스로 이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스스로 삼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모유를 끊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30개월 정도 됐을 때 유치가 다 올라옵니다. 30개월 정도면 여러분이 한 3살 정도? 자,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거 유치열이라고 보통 합니다. 유치가 다 완성되어 있는 거. 자, 유치열기. 총 20개의 유치가 모두 나 있는 상태에 유치열기에는 3가지 형태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영장류 공극이라는 것과 발육 공극, 뭐 이런 공극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치간 사이에 공극이 생기는데 이것을 발육 공극이라고 합니다. 발육 공극은 유치의 앞니 부분에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림은 윗니입니다. 상악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윗니의 유치 상태 중에서 발육 공극이 보이는 그런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보여지는 그림에서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에 틈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겨져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공간은 악골의 성장 발육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자, 치관의 폭경, 그러니까 치아의 옆에 있는 폭을 한번 보시면 중간중간에 틈이 많이 생겨져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유치가 언제 빠지냐 하면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한 7살에서 보통 8살 정도 사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앞니 빠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 앞니의 유치는 공간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7살에서 8살 사이에 영구치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유치의 그림상에서 영구치가 올라오고 있는 그 모습이 아마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유치의 폭경하고 앞으로 올라올 영구치의 폭경의 사이즈를 한번 육안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차이가 크죠? 자, 이 차이는 영구치의 맹추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자, 이 유치의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공간은 앞으로 올라올 영구치의 맹추를 용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순서대로 영구치가 제일 먼저 올라오는 어른니가 제일 먼저 올라오는 시기가 제1대구치가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이게 6살 때입니다. 6살 때 제1대구치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13살 정도 되면 제2대구치까지 다 올라옵니다. 1대구치와 2대구치가 올라온다 그랬으니까 중간에 올라오는 치아들이 많았겠죠. 영구치의 상악에는 전 인구의 한 반가량이 올라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제1대구치가 제일 먼저 올라오고요. 상악입니다. 상악의 제1대구치가 가장 먼저 올라오고 이게 6세 때 올라옵니다. 6세 때 올라오고 그리고 상악의 중절치가 그 다음 올라옵니다. 그리고 상악의 측절치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악의 제1소구치가 올라옵니다. 중간에 그러면 이 중간에 측절치라고 보통 표현을 했는데 측절치 다음에 있는 치아가 견치입니다. 송곳니라고 보통 표현하죠. 송곳니가 올라오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작은 어금니 제1소구치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2소구치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견치, 송곳니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순서에서 송곳니가 약간 뒤에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올라오는 순서에 따라서 이와 같이 반륙공극이 먼저 올라오는 순서들에서 차지를 하겠죠. 그리고 제2대구치가 올라오기 전에 송곳니가 올라올 때쯤 돼서 자기가 올라와서 자리 잡을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상악 같은 경우는 이 견치가 하이캐나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하이캐나인 현상이 이런 현상입니다. 송곳니가 약간 정상적인 위치보다 위쪽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하이캐나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국영보건학 시간이지만 지금 현재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3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습니다. 근데 3학년들은 쉽게 아마 이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1학년들은 좀 이 올라오는 순서들을 치아 형태학 이론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의 덧니의 가장 주 원인이 되는 것은 이 영구치가 올라오는 순서 또는 유치가 빨리 빠졌을 때, 원래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영구치의 기간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뭐 우유병 우식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환경 요인에 따라서 아니면 숙주 요인이나 병원체 요인들에 따라 가지고 치아가 썩든지 아니면 빠져버리든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제 위치에 없을 때 영구치가 올라오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문제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치아 형태학이나 뭐 교정학이나 이런 시간에 여러분이 아마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올라오는 순서에 대한 부분만 언급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유치에서 전니에 대한 부분, 영구치의 어른니 이게 교환되는 시기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치아 배열 상태가 장기간 오래 지속될 때 이런 부정기압의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해가 좀 가시나요? 네. 다음은 26세 여자의 왼쪽 어금니 통증에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자, 26세 여자는 아마 치아 우식증의 주요 증상인 치통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이와 같은 통증은 정도가 다릅니다. 사람의 치아는 성인이 되었을 때 총 28개입니다. 사랑니를 4개, 사랑니 4개를 포함을 하면 32개가 됩니다. 여기에는 대생치라는 게 있습니다. 대생치, 가생치라고 나눴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정기압을 이야기를 할 때 유치가 이제 30개월 정도 되면 다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올라왔을 때는 이제 20개에 해당이 되죠. 이 유치가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이어서 올라오는 영구치를 대생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생치. 그러니까 대생치는 20개입니다. 유치와 교환되는 치아를 대생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2 소구치까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아마 제2 유구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것은 유치의 명칭이고 제2 유구치 자리에 영구치인 제2 소구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가생치란 영구치입니다. 앞에 올라오는 치아가 없습니다. 가생치는 12개가 있습니다. 자, 12개는 제1대구치, 제2대구치, 그러면 좌우로 하면 4개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상악과 하악에 4개씩 총 8개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니를 포함을 한다면 제3대구치인 사랑니를 포함을 한다면 가생치는 총 12개가 해당이 됩니다. 자, 유아의 경우 생후 6개월에서 7개월부터 대략 36개월까지 이 20여 개의 유치가 모두 납니다. 그리고 상악과 하악에 붙어 있는 28개의 단단한 치아들은 모두 각기 다른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라도 빠지게 되면 피아노에 건반이 빠진 것과 같이 피아노 건반이 빠지면 피아노를 칠 수 없겠죠. 그와 같이 재구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치아는 그 기능에 따라서
크게 앞니, 송곳니, 그리고 작은 어금니, 어금니 등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고기를 쉽게 찢을 수 있도록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풀을 잘 갈아먹을 수 있도록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치아가 견고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치아의 내부는 여러 가지 구조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밖에서 치아를 봤을 때 잇몸 밖으로 보이는 하얀 부분을 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치아 형태학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잇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으로 치조골에 쌓여져 있는 치근이라고 있습니다. 루트에 해당이 됩니다. 루트, 뿌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치아의 안쪽에, 그러니까 치관의 안쪽이나 치근의 안쪽, 치관 크라운의 안쪽이나 치근 루트의 안쪽이나 치아의 안쪽은 치수라고 있습니다. 펄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명칭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치아 형태학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를 했는데도 이 구강보건학 여러분이 이 3가지 패키지를 여러분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보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범낭질입니다. 에나멜입니다. 치아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고 거의 한 96, 7% 정도의 무기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백색이고 또 반투명한 조직입니다. 우리 인체의 조직 중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입니다. 이 범낭질이. 범낭질은 상아질과 함께 치아의 내부 구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범낭질까지 손상이 되었을 때, 손상이라면 이 우식이 되었을 때 잘 느끼지 못하거나 약간 시린 정도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범낭자기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범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상아질입니다. 상아질은 덴틴입니다.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망색의 단단한 조직입니다. 범낭질과 달리 치근이 완성된 후에도 이 끊임없이 형성되는 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 골조직보다는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식에 걸렸을 때 잘 썩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식증, 즉 충치가 시작돼서 이 상아질까지 침범하면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백악질입니다. 세멘툼이라고 합니다. 치아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 범낭질이 치아 머리, 곧 치관이죠. 범낭질에 비해서 물리적으로 좀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입니다. 펄프, 신경을 얘기를 합니다. 치아 내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경과 혈관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조직의 결합조직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뭐 치수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근관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혈관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은 치아가 시리거나 이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보통 치아에 치통이 발생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치수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치조골입니다. 엘베오랄 본입니다. 구강 내에서 각각의 치아가 심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치조골은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치아가 빠지면 이 치조골은 흡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아를 보호할 자기의 역할이 상실됐기 때문에 계속 치조골의 흡수가 일어납니다. 치아가 빠지면 이 치조골 흡수는 더욱 가속됩니다.
그래서 위턱 같으면 이 해부학적 구조로 이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치조골이 흡수가 되면 이 위턱이 좁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턱, 하악 같은 경우는 이 치조골이 흡수가 되면서 구조상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그 동화책 읽었던 그 백설공주나 이런 데 나오는 이 마귀 할멈 같은 경우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면 아마 치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래턱이 길게 자라 있기 때문입니다. 틀니를 빨리 하셔야 될 텐데, 그죠? 자, 다음은 치주인대입니다. 치주인대는 치근과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붙어 있는 섬유성 결합 조직입니다. 이 치주인대는 치아를 지지해 줍니다. 잡아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씹는 힘이 있습니다. 저장력, 결합력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씹는 힘이나 또 구강 내에 무슨 충격이 왔을 때 이 완충작용을 합니다. 스프링과 같이 충격 흡수제 역할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입은 손상에 재생이 가능하도록 이 치아를 유지해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치은입니다. 진지바라고도 하고 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잇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우리 치의학 전문 용어로는 치은이라고 부릅니다. 치조골을 덮고 있고 치아 아랫부분을 에워싸는 연조직입니다. 치아의 지지도 덮고 세균과 치아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로부터 치근막이나 또 치주인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치은은 이 밝은 분홍빛을 띠고 탄력성이 있습니다. 치아의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치아 우식증, 즉 충치고 외에도 많은 치주염이나 잇몸염증 그리고 치주염 등이 있습니다. 적절한 치아 관리를 하지 않고 손상이 악화될 경우에 이 치아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구강보건학 시간을 통해서 이 치아가 손상되기 전에 이 양치라든지 또 구강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치아나 치아의 주위 조직들은 한번 손상되면 거의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방하고 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무엇보다 아마 청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칫솔질, 이게 치아 건강의 거의 핵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정기적으로 이 구강 검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검진을 통해서 올바른 치료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 뭐 치석 제거를 위해서 스케일링이나 아니면 정기 검진을 통해서 질환을 빨리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치아 질환의 악화로 인한 치아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60세 어르신의 잇몸 질환이었습니다. 잇몸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치은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단계가 조금 있습니다. 치은염이란 치은, 그러니까 잇몸에 해당이 되겠죠. 잇몸에 생긴 염증을 말합니다. 이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치주인대나 치조골, 아까 잇몸뼈였죠. 그까지 퍼지지 않은 상태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 속합니다. 치은염입니다. 구강이 청결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입속이 불결한 상태라면 이 치태라고 있습니다. 이제 프라그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속에 있는 세균이 번식합니다. 그래서 치은염을 발생시키죠. 이런 치은염은 칫솔질로 쉽게 닦기 어려운 치아나 또 치아 사이, 또 치석이 침착할 수 있는 그런 부위 등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이런 치은염이 생기면 잇몸이 자극받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붉어집니다. 그리고 통증도 생기고요. 음식을 먹을 때나 이를 닦을 때 피도 납니다. 이게 만성화가 되면 잇몸 깊이로 점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주의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치주염입니다. 조금 전엔 치은염이었었고요.
치주염은 잇몸뼈 주변까지 퍼진 염증입니다. 잇몸뼈, 치조골에 해당이 되겠죠. 잇몸뼈 주변까지 퍼진 염증을 얘기를 합니다. 치은염이 악화가 되면 이 잇몸뼈, 치조골 주변까지 염증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치주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아를 둘러싼 지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치태 속에 세균이나 독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만성질환입니다.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치주 조직이 서서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괴가 되면 이 치조골이 파괴가 되는 거겠죠. 이 치조골이 파괴가 되면 이가 흔들리고 또 곧 치아가 빠져버리겠죠. 이것을 풍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아가 모두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당뇨병에 합병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주염도 구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잇몸염증이 발생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입냄새, 그러니까 구취죠. 구취도 발생을 하고 또 치아와 잇몸 사이에 고름도 생깁니다. 또 찬 음식이나 또 신 음식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또 치아가 시리고 치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이 음식을 씹을 때도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겁니다. 또 어떠한 자극도 없는데도 통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이 치주염의 초기에는 대부분 이 자각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발전한 상태, 그러니까 중기 정도나 아니면 말기가 돼서야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잇몸 염증의 원인인 이 치태를 제거한 후에 염증에 의해서 파괴되는 이 치주 조직의 형태를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치수염입니다. 치수염. 조금 전에 치은염, 치주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치수염은 이 신경까지 침범한 염증을 얘기를 합니다. 이 우식을 통해서도 이 염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의 중심부에 있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치수에 충치나 방금 얘기한 치주염에 의해서 세균 감염이 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치수염입니다. 이 치수염은 이 충치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충치를 방치하게 되면 치아의 구조 중에 이 상아질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범낭질 다음에 상아질이 있었죠. 이 상아질이 무너지고 치수에 구멍이 뚫힙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이 세균이 침입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치수염은 통증이 심합니다. 이 치수염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치수에 염증이 생기면 그 속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고 또 충혈이 되면서 혈액량들이 많이 증가합니다. 치수염이 급성으로 발생되든지 그다음에 상태가 좀 이렇게 가벼운 경우에는 차가운 공기나 아니면 이 냉수를 통해 가지고 이 통증을 약간 가라앉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악화가 되면 뜨거운 물을 마셔도 참기 힘든 통증이 계속 지속됩니다. 평소에는 통증이 없다가도 이 충치 부위에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이게 격렬한 통증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만성치수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만성치수염은 통증을 느끼다가도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또 다시 또 통증을 느끼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됩니다. 이 치수염은 치과에 가야 합니다. 전문적인 치료로 이 신경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이 치과 의사가 이 치수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충치가 생긴 곳을 깎아내서 그 부위를 뭐 레진이나 아니면 우리의 그 보철물, 이제 금으로 씌우는 보철물이 있습니다. 인네이, 온네이, 아니면 크라운까지 이렇게 씌우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 진통제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진통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진통제를 이제
통증이 있으니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복용을 하겠죠. 그리고 또 복용을 하면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진통제나 항생제 같은 이런 것들은 아, 진통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상태가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또 치료 시기가 늦을수록 염증이 턱이나 이 혈관 이런 것으로 번져가지고 이 악관절염이나 폐혈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3개의 패키지를 통해 이 구강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 부정기압.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습해야 될 내용을 문헌조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해결안 도출을 위한 문헌조사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정기압에 대한 문헌조사는 치아의 명칭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치, 전니, 그다음에 영구치, 어른니, 이 유치와 영구치에 올라오는 순서, 맹출 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기압의 원인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정기압의 예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치료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알아야 될 학습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이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한 그 문헌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정기압의 원인과 또 부정기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바랍니다. 또 치아 우식증 관련된 패키지를 선택한 학생들은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알고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는 아마 치아 형태학에서 이 치아의 구조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우식증의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언급을 해드릴 내용들인데, 치아 우식증의 발생 요인 중에 숙주 요인이라는 게 있고 병원체 요인, 또 환경 요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한번 여러분이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치아 우식증에 대해서 이 정의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치아 우식증의 역학적인 특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관리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치주병, 치은염, 그 다음에 치주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면서 제가 치아 우식증과 함께 치수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치주병이 어떠한 건지 거기에 대한 정의도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시고, 역시 치아 우식증과 마찬가지로 발생 요인에 대해서 숙주 요인과 병원체 요인, 그다음에 환경 요인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기 바라고, 이 치주 질환과 관련된 예방 관리법도 함께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구강보건학 PBL 문제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6주차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문헌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자료들이 수집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6주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